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자, 주요 질적 특성 두 개였습니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 각각 구성 요소가 3개씩 있었다. 그지요? 자,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3개. 적시성,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신뢰성의 구성 요소 3가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3개가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립성이라는 것이 정답 줍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단골 메뉴다. 그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 이렇게 글자를 좀 예쁘게 쓸게요. 현금성 자산. 그죠?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현금은 다시 지폐 동전과 같은 통화, 그리고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 뽑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거 2개가 있었다. 그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현금성 자산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라든가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으로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를 전부 합해서 뭐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겁니다. 자, 찾아봅니다. 선일자 수표요. 아이고, 이거는 실무에서 거의 이제 보기 힘든 내용인데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당좌액은 여기 있다. 그지요? 요구불 예금이다. 차용 증서 뭡니까? 돈 빌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주었다면 대여금, 돈을 빌려 왔다면 차입금.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 단기 매매 증권, 유가 증권을 단타 목적으로 구입한 거다. 그지? 이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 증서, 줄여서 CD라고 부른다. 그지요? 정형화된 금융 상품인데 취득 당시로 볼 때 취득 당시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이겁니다. 이거 뭐다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한 세 가지 항목 합한 것이 정답이 되겠고 4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선일자 수표라는 것이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다. 자,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 자, 당좌 수표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잖아, 그지? 당좌 수표 들고 있으면 그거 오늘 바로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약속어음은 만기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만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음의 할인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어음을 할인하면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조금 작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돈을 조금 떼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려면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돈 받을 수 있는지 만기가 되어야 돈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음은 일종의 신용거래가 여기에 섞여 있다 보니까 은행을 중간에 딱 끼고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어음 발행하려면은 은행과의 신용관계가 조금 있는 규모가 큰 회사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성격상.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오늘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당장 없어. 물건이 1억 원짜리 물건이야. 단순 외상으로 구매하려고 하니까 물건 파는 쪽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떼일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음 하나 발행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단순 외상보다는 어음이라도 좀 받고 싶다 이거지. 그치? 어음을 딱 받으면 어음수표법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에 따라서 그 권리가 보장이 되니까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단순 외상보다는 어음을 받고 싶어 할 거다. 당연하다. 금액이 1억 원이라는 큰 돈이니까. 자, 우리는 1억 원짜리 물건 구입하고 싶은데 오늘 당장 돈 없어. 3개월 있다가 돈 주고 싶어. 만기 7월 1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어음 발행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이겁니다. 은행에서 약속어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체결 안 해주니까. 슬프다 그지? 할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그러면 규모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싶은데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 성격이 약속어음과 동일한 거를 당좌 수표를 가지고 발행하는 그런 잔머리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선일자 수표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자, 오늘 4월 1일 날 당좌 수표 발행합니다. 그런데 발행 일자가 오늘 날짜로 적히면 그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바로 돈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오늘 당장 돈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바로 돈 뽑으려고 하면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데 발행 일자를 언제로? 오늘은 4월 1일이야. 미래의 날짜 7월 1일을 발행 일자로 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준다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인데.
야, 미안해. 우리 회사가 규모가 좀 작아서 약속금을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3개월 있다가 7월 1일에는 돈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좌 수표는 발행해 줄게. 대신 날짜를 오늘 날짜가 아니고 3개월 후 날짜인 7월 1일로 이렇게 발행해 줄게. 미안한데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요 날짜 되어서 은행 가가지고 돈을 좀 뽑았어 라고 서로 좀 약속을 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좌 수표는 뭐라고요? 오늘은 4월 1일인데 발행 일자가 7월 1일 미래의 날짜로 적혀있는 이상한 모양새의 수표다, 그지? 그거를 실무에서는 선일자 수표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그 외관,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성격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좌 수표라는 모양새로 발급은 되었지만 그 실제 성격은 무엇이라고? 약속금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만기가 7월 1일로 적혀있는 약속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그지?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결론, 당좌 수표의 모양새이지만 약속금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기는 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가끔 등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내용만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선일자 수표라는 게 과거에는 가끔 있었는데요. 현재는 실물을 보면 선일자 수표라는 게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규모 작은 회사도 신용카드는 다 발급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선일자 수표라는 게 거의 이제 사라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도 가끔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된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보았고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며 5월의 상품 매입액은 35만 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 원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고 가정한다면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다라고 했는데 굳이 매출액의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그지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20%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자, 풀어봅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출 총 이익을 뭘로? 매출액으로 나눈 거를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게 20%랍니다. 20%. 자, 매출액은 얼마요? 60만 원. 그럼 여기 산식 정리해 볼까? 60만 원 분모고. 자, 분자는 매출 총이익은 의미가 뭐라고? 60만 원이라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이게 20%래요.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금액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60% 곱하기 20% 하면 얼마요? 60만 원 곱하기 20% 12만 원. 그러면 60만 원에서 동그라미 한 금액을 뺀 것이 12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한 개 얼마가 된다고요? 48만 원이다. 4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8만 원이 매출 원가고 요거는 기초재고 50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 35만 원 그래서 기말 재고를 뺀 것이 되겠다. 그러면 동그라면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에서 35만 원 더하고 48만 원 빼면 되겠지. 그러면 37만 원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 됐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문제 풀면 되고요. 이것도 문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지? 기초 금액에서 올해 증가 감소를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기분이라고 붙이니까 조금 어색한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수로 갈 때는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당기분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국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구가 가끔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씩 보완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당기분 감가상각비 400만 원을 회계 처리했어. 기말수정 분기해서 그러한 회계 처리의 영향을 바르게 분석한 거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뭐 이런 문제 매우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분계 어떻게 해요? 1단계 분계를 분석하는 거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라는 비용의 증가 4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의 증가 400만 원을 기록하는 거다. 됐죠? 거래소 결합관계 비용의 증가 차변 대변 자산 차감의 증가다, 그지? 자산 차감 항목이 증가되었으니까 자산 총액으로 따지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분계를 분석하고 분계에 대해서 거래소 결합관계를 분석한다. 이것이 1단계. 2단계 요 거래소 결합관계 분석에 따라서 그 영향을 파악해 보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분계를 했을 때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러면 비용이 커지고 자산 총액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2단계. 3단계는요. 요 영향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 영향을 파악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고 비용이 커졌어. 그러면 단기 순이익 작아질 거다, 그지? 이게 3단계. 마지막 4단계. 자, 재무 상태표. 단기 순이익 영향은 뭘로? 자본으로 간다 이겁니다. 기말 자본으로 그대로 그 영향이 가니까 자본이 단기 순이익 작아지면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4단계고요. 마지막 5단계 별거 아니지만 워낙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단계를 분석해 보는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무 상태표 3가지 요소로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자산이 작아진다, 그지? 부채는 등장한 적 없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똑같으려면 자본이 작아져야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똑같을 거다 이겁니다. 자산이 작아지고 자본이 작아진다라는 요 분석이 맞구나! 그럴 거고, 이렇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5단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해 봤고, 이제 옳은 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본이 400만 원, 그지? 400만 원 작아진다. 맞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자산이 400만 원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그지?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 감소한다고 해야지, 그지? 부채는 등장하지 않았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우리 기업회계 기준의 문구는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빨리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판단해 봅시다. 틀린 거를 찾으래요.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적혀 있답니다. 맞다, 틀리다? 판단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맞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뭐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자, 우리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한답니다. 개발비 성격은, 개발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걸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니까 뭐가 원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지출한 돈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답니다. 그때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취득원가를 말하겠지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지? 뭡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거래 유형 중에서 자산과의 교환 거래,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든 무형자산을 취득하든 그 취득원가 계산하는 논리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에서 문구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에서와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는 거다. 자, 취득거래 유형 중에서 자산 간의 교환이 있었다. 그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그 자산 간의 교환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인지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인지로 일단 구분해야 된다. 그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면, 같은 종류의 자산 교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쓰임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취득한 물건의 취득원가는 뭘로 계산된다고? 내가 넘겨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되더라 이겁니다. 그와 달리 이종 자산 간의 교환, 다른 종류 자산을 교환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쓰임새가 이제 끝나버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취득한 물건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더라고? 내가 넘겨준 물건, 제공한 물건의 공정가치로 계산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논리 기억나시지요? 동일한 논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자산과의 교환, 즉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취득한 물건의 취득원가는 내가 넘겨준 물건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맞다가 결론입니다.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혹시 구분할 수 없다면 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전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일리 있다 그죠? 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다 그지? 연구 단계 아니고 일단 개발 단계이어야 돼. 지출한 시기가. 그리고 그 지출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비로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부 프로젝트 단계를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냥 비용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비용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발생한 지출을 전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괜찮아. 1번, 2번 일단 판단했고 다음 4번 지문을 판단해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4번 지문 확인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기업회계 기준에 있더랍니다.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맞다 이겁니다. 우리 원가 회계 배웠잖아. 그지? 직접 원가는 바로 그냥 집계되니까 그거 원가 맞고 제조 간접비는 합리적 방법에 따라서 배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방법으로 배분된 거를 전부 포함해서 그냥 원가가 집계될 거다 이겁니다. 생소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기업회계 기준에 있기는 있답니다.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시켜 본 것이다. 그래서 4번 지문 맞고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뭡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을 그대로 문구 이렇게 따와서 조금 생소한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신속정확하게 빨리 풀어보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절대 멘탈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것도요. 이 문제도 기업회계 기준의 문단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지문으로 구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1번 지문인 겁니다. 1번 지문. 기업회계 기준에는 이러한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는 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라는 문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 구입했을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4가지 중에 1개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4가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또 한 개 뭐 있습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4개 중에 1개로 분류한다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면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내용은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에 규정이 쭉 돼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고급 회계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연결회계, 즉 A회사와 B회사가 있을 때 그거 2개를 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결회계라는 회계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연결회계가 설명되어 있는 기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라고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 서두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서두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별도 기준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기준서에서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라고 서두에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두 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중간에 있는 문장만 그냥 쑥 나오다 보니까 요상한 문장이 시험에 등장한 거다 이겁니다. 물론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2, 3, 4 문구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 상태로는 수록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이렇게 수정합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지 말고 뭘로? 채무증권이라고 수정합시다. 채무증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지? 국채, 공채, 회사채의 경우에는 세 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한 개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에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 거고 요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그래서 맞다. 됐습니까?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은 2번. 3, 4번 확인합니다.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주식이 아니고 그러면 채무증권이라는 뜻이다, 그지? 채무증권인데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래. 그러면 뭘로?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4번,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지?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문제 7번. 다음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충당 부채라는 건 공부했다, 그지? 그지?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요건이 좀 필요했다, 그지? 그래서 그 요건까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달리 우발 부채라는 거는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당 부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발 부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둘 다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충당 부채는 부채로 기록하고 우발 부채는 부채로 기록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만 기재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발 부채라는 내용은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아쉽다, 그지? 이번 회차에 보니까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조금 지문에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거를 찾으랍니다. 1번, 퇴직급 이하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에 해당한다. 맞다, 그지? 2번, 우발 부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부채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뿐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래요. 자, 3, 4번 확인해 봅니다. 충당 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려니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부채로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건이 몇 가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요건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충당 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실현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이런 요건도 있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 없지만 1, 3, 4 지문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지? 그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언제 우리 수익 인식합니까? 우리 회사는 구두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구두 상품권을 팔았다. 상품권 팔 때 돈 들어오지만 그때는 수익 인식 안 한다. 그죠? 언제 인식합니까? 상품권 들고 있는 고객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상품권 들이내민다. 그럼 우리는 상품권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두를 준다. 그지?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데 수익 인식 시점 상품권을 판매해서 돈 들어오는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 틀렸다 이겁니다. 그지? 2번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의미 뭡니까? 오늘 물건 넘겨주고 돈은 한 달 있다가 100만 원, 두 달 있다가 100만 원, 세 달 있다가 100만 원 이렇게 나눠 받는 거를 할부 판매라고 부른다고 했고 수익 인식 언제 합니까? 물건 넘겨주는 오늘 수익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할부 판매,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시점 이런 거 아니다. 그지?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 3번 위탁 판매 뭡니까?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위탁 판매다. 그지? 우리 회사는 언제 매출 인식합니까? 홈쇼핑에 우리 회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고객한테 홈쇼핑에 물건 팔았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위탁 판매, 수탁자, 홈쇼핑이 제3자한테 고객한테 판매한 시점 요게 정답이 되겠네. 3번이 정답. 4번 시용 판매 뭡니까?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언제 인식한다고? 한 달이 지나도록 반품 안 하면 이제 한 달 있다고 때 매출 인식한다고 했고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거를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했을 때 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용 판매,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했을 때 매출 인식하는데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 인도 시점, 고객한테 물건 넘겨주는 시점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아니야, 물건 넘겨주고 나서 한 달이 되도록 기다려야 돼.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틀렸다 그죠?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뭐라고?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뭡니까?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물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로 만드는 물건 종류는 딱 한 개야.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전부 직접비니까. 됐죠?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다. 그죠?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라인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거 틀렸다 그죠? 이게 개별 원가 계산. 주문 받아가지고 배 한 대 만든다. 비행기 한 대 만든다. 그때 쓰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 4번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 없으니까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 3, 4 지문 내용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 설명은 2번이었다.
정답 2번. 문제 10번. 다음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합격의 자료다. 다음 재료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다만 올해 영업을 새로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총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결과가 똑같게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없으니까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하는 실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내용 자체가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봅니다. 자, 제공품의 물량, 기초제공품 0개, 착수 500개, 완성 300개, 기말제공품 200개다, 그지? 완성도는 50%랍니다. 됐죠? 파이프라인 그려봅니다.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되었고,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 멈추었습니다. 됐지요? 자, 재료비, 가공비. 자, 300개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으면 된다, 그지? 200개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50%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재료비 자체는 100% 받아 먹은 거다, 그지? 그래서 200 곱하기 100%, 200개라고 적어주는 거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200개 곱하기 50%, 100개로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00개다라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00, 400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됐습니까?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은 원가의 행태에 대한 그래프다. 변동비와 관계있는 도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프가 가, 나, 다라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판단해 볼게요. 자, 가,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엇입니까? 변동비입니다. 가는 변동비, 나는요, 조업도 증가해도 총원가가 일정합니다. 고정비. 다 조업도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무엇입니까? 변동비지요. 그 다음에 조업도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가 감소합니다. 고정비가 되겠지요. 다만 감소한 형태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총원가가 고정비. 조업도 1개일 때는 단위당 원가가 100만 원. 2개일 때는 50만 원. 그지? 3개일 때는 33만 3천 원. 4개일 때는 25만 원. 그죠?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고정비하고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고 고정비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직선이 아니고 우리 교재에서 배운 내용대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묻고 있는 게 변동비에 해당하는 그래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가와 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틀렸다고 그죠? 단계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2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배분 방법이다. 그지요? 3번. 직접 배분법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틀렸다 그죠? 직접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계산은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4번.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직접 배분법을 설명한다 이겁니다. 직접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서포트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으로만 직접 배부해 버리더라. 그지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국세 맞고요. 간접세, 그지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3번 틀렸다 그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일반 소비세다라는 특성이 있었다. 일반 소비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라는 의미고요. 일단 소비세라는 것은 일반 소비세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면세 항목으로 열거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된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소비세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소비세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핸드백, 고급 자동차, 그죠? 이런 사치품 성격에 대해서만 딱딱 내야 되는 소비세를 말하는 거다. 그지?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 아니야. 일반 소비세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한 거는 1번.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 필요 없었다 그지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다. 3번.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 가능하다. 그렇지 않았다 그지요?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물건, 그러죠? 등 몇 가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틀렸다 그죠? 면세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기 위해서 면세 포기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4번 질문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외상 판매했다고요? 과세 대상이고요.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원가 8만 원, 시가 12만 원이랍니다.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습니다. 그 물건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이라고 불렀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소 공제 받아 먹었던 이 제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서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과세 표준은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고 물건이 제품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 아니다. 그지? 뭡니까?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 12만 원의 10%인 12,000원만큼을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장부에는 원가 금액 8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할 때는 철저하게 과세 표준 시가로 반영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2000cc 매각 대금이랍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먹었습니다. 뭡니까?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니까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치요? 질문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팔 때는 또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할 때는 그 물건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치? 매입세 공제 불공제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다. 당연한 논리인데 가끔 이런 거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지? 과세 대상 맞다. 그 다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 불나서 제품 없어졌다 이런 거는 과세 대상 아니라고 했었다. 그지?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 세 가지고요. 과세 표준 세 개 합하면 얼마요? 200만 원 플러스 12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해서 222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